네, 감정평가사 2022년 경제학 기출문제 61번부터 또 1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61번 이제 거시경제학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개방경제학에서 국민소득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을 때 경상수지는 했으니까 요거 맞춰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거 쓰란 얘기죠. 국민소득 항등식 Y는 CIG 그 다음에 X 빼기 M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는 다 줬는데 Y가 뭔지 모르죠. 근데 요 그때는 뭐를 쓰면 된다. 요거 SP 요거 이제 민간저축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저축에 관한 저축과 투자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은 여기서 Y는 T 빼기 C 그 다음에 T 빼기 G 그 다음에 I는 그대로 두고요. X 빼기 M 요거 이제 바꾸는 거는 다 할 줄 아셔야 되죠.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아셔야 되고, 여기서 민간저축이 150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조세 수입이 50,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70으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얼마예요? 요쪽을 다 정리를 하면은 200에서 70을 빼니까 13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투자는 50이고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130은 50 더하기 순수출, 경상수지가 되겠죠? 얼마가 된다? 130에서 50 빼면은 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62번 볼게요. 자,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기억, GDP 디플레이터를 산정할 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 자체가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교를 통해서 물가지수를 구하는 내용이고, 그 GDP 측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옳은 보기가 되고요. 니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은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CPI를 기준연도를 잡고 기준연도 대비 얼마나 올해 물가가 올랐냐, 비교연도의 물가를 비교하는 건데 그거 이제 5년이죠.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람 보기는 맞고요. 디귿 생산자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는 기업이 생산 목적으로 구매하는 수입품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건 생산자들이 주로 느끼는 물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63번 A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100명,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60명, 실업자는 6만 명이다. 실망 실업자에 속해 있던 10만 명이 구직 활동을 재개하여 그중 9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그 결과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항상 그 전체적인 실업률 어떻게 구분되는지 도표를 좀 그려놓고 풀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총 인구가 있을 거고요. 총 인구 중에서 15세 미만 인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활동 인구가 있죠. 여기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나뉜다라고 요 표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대입하면서 푸시는 게 가장 실수 없이 푸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 명,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60만,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40만이죠. 그리고 실업자는 6만이고 취업자는 54만이 됐겠죠. 자, 그런데 실망 실업자, 구직 담당자는 어디에 포함이 돼요? 실망 실업자는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제 실업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취업을 하려는 의지를 이제 잃어버린 게 실망 실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재개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10이 빠지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30이 되고 경제 활동 인구가 7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10만 명이 다시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유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9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다라고 했으니까 64에다 9를 더하면 63. 그 다음에 10,000명은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으니까 실업자는 7만 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업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업률은 7만 명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 70이니까 1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률은 취업자 63만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 100만이니까 63%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각각 지표들 어떻게 구하는지도 당연히 알고 계시면은 뭐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4번 보도록 하죠. 64번 보시면은 A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죠.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될 수도 있고 우하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총 공급 곡선이랑 필립스 곡선이랑 대칭되는 상태죠. 파이 실업률, 그 다음에 물가 산출량. 요 거울 형태처럼 대칭이 되는데 그 역할을 뭐가 한다? 이제 오쿤의 법칙이라는 식을 사용하면은 필립스 곡선과 완전
총 공급 곡선이 대칭 상태가 될 거라고 했었고, 그래서 수직인 경우에는 총 공급 곡선도 수직, 그 다음에 우상향일 때는 필립스 곡선도 우하향,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거울처럼 대칭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수직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고 하면은 실제 물가와 예측 물가가 일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이 여기가 빵이 될 테니까 필립스 곡선을 정리하면 U는 UN,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식이 이렇게 정리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우하향하는 단기적인 필립스 곡선 이야기를 하고, 단기 필립스 곡선이 도출되는 상황은 총 공급 곡선도 우상향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총 공급 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다라는 보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이 발생한다는 거는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정부가 이동시켰을 때 실질 GDP의 변동이 발생하는 상태죠. 근데 지금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는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 개선을 나타내죠.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고 싶으면 물가 상승을 견뎌야 되고, 물가를 잡고 싶으면 실업을 견뎌야 되는, 둘 간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고용이 이제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써있죠. 빼기 파이 0.5는 마이너스 0.5 U 빼기 UN. 그러면은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보다 높다는 얘기는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낮다는 얘기죠. 완전 고용 수준보다 고용을 더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실업률은 완전 고용, 자연 실업률보다 현재 실업률이 더 낮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U 빼기 UN이 음수가 되겠죠? 근데 음수에 음수를 곱하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럼 파이 빼기 파이가 양수가 되니까 넘어가면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상황이 되죠. 이렇게 수식으로 확인해 보셔도 되고, 그냥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고용이 완전 고용보다 높다는 경우는 경기가 지금 과열 상태죠. 경기가 완전 고용보다 훨씬 더 많이 고용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그때는 예측한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겠죠. 경기 과열일 때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려면 실업률은 2% 증가된다. 여기 갭이 1% 낮추려면은 여기는 2%가 되어야지 0.5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는 이제 테일러 규칙 문제인데, 그 테일러 준칙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식 내용만 알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건데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A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는 3%다라고 했는데, 여기 인플레이션 갭 사이에 오는 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인플레이션율 목표치 3%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식의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낮추려면은 명목 정책 금리를 0.5% 인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보시면은 여기서 2%로 낮춘대요. 요거를 0.02로 바꾸면은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요것만 1% 낮추면은 인플레이션 갭이 어떻게 돼요? 요 금액이 더 커지게 되죠. 1%만큼 커지게 됩니다. 1%만큼 그 인플레이션 갭이 원래 뭐 3%로 칩시다. 그럼 3%니까 인플레이션 갭이 빵이었는데 2%로 낮추면은 인플레이션 갭이 1%로 늘어나죠. 갭이 늘어나면 0.5 곱하니까 명목 정책 금리를 0.5% 인상해야 되겠죠. 요 식에 따르면은 3번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동일하고 총생산, 요게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요게 이제 빵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총생산 갭이 1%인 경우 실질 이자율은 2.5%다. 그럼 명목 정책 금리는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이제 목표치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율 3% 맞죠? 그 다음에 0.02, 2%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 갭은 같으니까 빵이 될 거고, 요게 1%면은 0.5 곱하니까 0.5% 되겠죠? 그러면은 5.5% 된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명목금리가 된다는 얘기고, 명목금리가 5.5인데 인플레이션율이 얼마? 3%니까 실질 이자율은 얼마가 된다? 실질 이자율은 2.5%가 된다. 그래서 맞는 보기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인 경우에는 명목 정책 금리는 3.5%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 고용 상태라면 총생산 갭이 없다는 얘기죠. 총생산 갭이 없고, 요거 정리를 해보면은 인플레이션율이 2%라고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율이 2%, 그 다음에 뒤에 0.02, 2%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0.5에 인플레이션율 2%, 목표 3%,
그럼 요거 마이너스 1% 곱하니까 0.5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해 주시면은 3.5% 되겠죠. 그리고 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1%더 높은 경우에 명목 정책금리를 0.5%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1%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인플레이션율이 1% 높아졌으니까 0.5 곱해서 0.5만큼 추가돼야 되겠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이 1%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래에 개방경제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수출이 100만큼 늘어나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의 변화분과 경상수지 변화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승수효과 쓰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균형 국민소득 변화분은 수출이 늘었을 때 승수만큼 곱해져서 GDP 변동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수출이 100만큼 늘었고요. 승수 구해주면은 1 빼기 여기 한계 소비 성향 0.7, 그 다음에 수입 성향 0.2 해주면은 0.5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100에다가 200 곱하면은 GDP가 200만큼 늘어날 거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출 이제 순수출 경상수지는 X 빼기 M이니까 볼 건데, 수출이 얼마큼 늘었어요? 수출이 100만큼 늘었죠. 그게 최초 충격이니까 수출이 100만큼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입은 얼마만큼 늘어요? GDP가 200만큼 늘었으니까 200에 0.1을 곱한 40만큼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럼 순수출은 얼마만큼 변한다? 60만큼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보도록 하죠. 폐쇄경제 ISLM과 ADS의 동시균형 모형에서 투자를 증가시키되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키고자 한대요. 자, 그러면은 투자를 증가시키고, 우리가 투자는 뭐에 관한 함수로 봅니까?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로 보죠. 그럼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얘기는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얘기죠. 이자율을 낮추는데 물가는 유지시킨대요. 자, 그럼 요거는 ISLM과 AS의 동시균형을 봐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두 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Y, R. 그 다음에 여기에서 Y, P. 요건 ADAS 모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IS 곡선, 그 다음에 LM 곡선. 그래서 현재 GDP 수준이 도출될 거고요. 이자율. 그 다음에 요 수준에서 AD 곡선,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걸로 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투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자율을 지금보다는 낮춰야 돼요. 그럼 이자율을 낮추려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긴축 재정 정책을 쓰는 게 맞죠. 확장적인 정책을 쓰면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긴축적인 정책을 써서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ISLM의 균형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모두 같이 이동해요. AD 곡선도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물가를 유지하고자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AD 곡선이 IS 곡선이 왼쪽으로 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갔던 AD 곡선을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LM 곡선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이자율은 낮아졌는데 AD 곡선에 이동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는 유지되고 이자율은 낮아져서 투자는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투자가 실질 이자율에 결정되는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투자가 실질 이자율에 결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Y, R 평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S 곡선, 그 다음에 LM 곡선 이렇게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요거 이제 LM 곡선과 IS 곡선 그래서 볼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있으니까 실질 이자율의 평면으로 나타내는데, 원래 LM 곡선은 어떤 형태가 돼요? 원래 LM 곡선은 명목 이자율의 함수죠. 원래는 이제 실질 이자율, IS 곡선은 실질 이자율,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고 LM 곡선은 명목 이자율의 함수인데, 케인즈가 처음에 이론을 전개할 때는 어차피 피셔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없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같은 평면에서 분석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대공황 이후에 물가가 가격이 변동하기 시작하면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LM과 IS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
그 명목이자율의 함수인 LM 곡선을 어디로? LM 곡선을 이렇게 실질 이자율의 그 평면으로 바꿔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원래는 요거죠. 원래는 LM 곡선이 명목이자율의 함수로 있는데 명목이자율을 실질이자율로 바꿔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정리를 해보면은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큼 인플레이션율만큼 LM 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은 동일한 평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여기에서 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은 LM 곡선은 그대로인데 내려가는 폭이 어떻게 돼요? 요거를 내려주는 폭이 더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더 아래쪽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원래는 A 지점이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은 B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고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죠. 이제 명목 이자율 조정을 해주는 그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9번 69번 보죠. 자, 폐쇄경제 자,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일정책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네요. 자, 기억.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기로 했었냐면은, 자,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다라는 거는 고전학파의 MPB법이에요. 그 다음에 케인즈학파의 IRR법이에요.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다라는 거는 고전학파 상황이죠. 통화주의 학파. 자, 그럼 통화주의 학파 상황에 가까울수록 IS 곡선이 완만하죠. 수평에 가까워질 거고, 그럼 통화주의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다? 통화정책 효과가 더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커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우리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B, 그 다음에 1/C에 갖고 IS 곡선의 기울기를 구했었는데,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IS 곡선이 기울기가 작아져서 완만해지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가 더 커지고 재정정책의 상대적 효과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요거는 케인즈의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죠.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클수록 그럼 케인즈적인 상황이니까 LM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H분의 K,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나누기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인데,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LM 곡선이 완만하게 되고, LM 곡선이 완만하게 될수록 재정 정책 효과가 커지죠. 구축 효과가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그래프로 보셔도 되고, 그냥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한 상황은 케인즈적인 상황이고, 케인즈적인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크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디귿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통화 정책의 효과가 크다라고 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기울기, 한계 소비 성향이 IS 곡선 기울기를 보면은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수록 분자가 작아지고, 분자가 작아지면 IS 곡선이 완만해지죠. IS 곡선이 완만해질수록 통화 정책의 효과는 커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볼게요. 자본 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 경제의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변동 환율 제도인 경우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요거 한번 그려보시면 되죠. Y, 그 다음에 R. 자본 이동이 완전하다라고 했으니까 BP 곡선 수평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S 곡선 우하향, 그 다음에 LM 곡선 우상향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변동환율 제도라고 했죠. 여기서 긴축 동화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 그럼 원래 A 지점에 있던 경제가 B 지점으로 단기 규정이 올라가죠. A에서 B로 이동할 거고, 그럼 A에서 B로 갔을 때 이자율이 올랐죠. BP 곡선 대비 이자율이 오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자율이 순간적으로 올랐으니까 자본의 유입이 발생하고요. 자본 유입이 발생하면은 변동환율 제도니까, 변동환율 제도 맞죠? 환율이 떨어지겠죠.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수출이 감소하죠. 환율과 수출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고,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떨어지고, 수출이 떨어지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IS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간다.
자, 그러면은 소득 감소 맞죠? BA에서 C로 갔으니까. 경상수지 개선이 됐냐? 수출 떨어졌으니까 경상수지 악화된 거 맞죠? 자국 통화의 통화 가치 절하.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자국 통화의 가치는 절상된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해외 자본 유입 맞죠? 그래서 이렇게 3번 기억 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71번부터 나머지 좀 보도록 할게요.